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이제 처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처분을 해요. 자, 근데 이 처분이라는 이제 용어를 먼저 생각을 하면, 자, 이건 별도라고 위에 다시 쓸 거예요. 자, 용어에서 제가 이 앞에 취득이라는 거는 장부에 기록하는 걸 취득이다라고 하라 그랬죠. 그럼 처분은 장부의 모든 기록을 제거하는 걸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 걸 처분이라고만 하진 않아요. 우리가 팔았을 때도 당연히 처분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장부에서 지우는 걸 우리는 처분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 보면 제거하는 방법은 얘는 우리 장부 기록 반대편에 기록하면 돼요.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쓰면 되고 대변에 적혀 있는 걸 차변에 쓰면 다 지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모든이라고 했는데 모든은 자, 방금 유성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수익 비용은 그 다음 연도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계정을 전부 다 반대쪽에 써서 남아있는 걸 다 지우는 게 처분이에요. 처분. 자, 그래서 취득하고 처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팔 거예요. 그럼 파는데 자, 제가 너무 얘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좋으니까 얘를 1,100원에 팔았다고 볼게요. 주당. 자, 그럼 이제 처분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돈 받은 걸 먼저 써도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장부에 있는 거 먼저 지우라고 말을 해요.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에 있는 걸 먼저 지우고 그리고 내가 돈 받는 걸 돈 받거나 돈 받을 거를 쓰면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과 내가 실제 수령할 금액하고의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부에 적혀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이제 지워줄 거예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차변에 적혀 있겠죠. 자산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연결되었다라고 봤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21년도 말에 100만 원으로 딱 맞춰뒀죠. 그죠? 원래 12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올려서 140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반대쪽에 써서 40만 원 내려서 100만 원 맞춰뒀잖아요. 그럼 내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은 차변에 100만 원이라고만 적혀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보통 예금에 120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 들어왔어요. 20만 원이. 그럼 140 됐다가 4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장부에 100만 원 남아 있겠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보통 예금도 자산이고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이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장부에 100만 원 있으니까 지금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단기 매매 증권 이 계정 과목은 지워졌겠죠. 자,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계정 과목 중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기하고 관련되는 애들을 전부 다 수익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자산 부채 자본으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만 지우면 이제 내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존재 잔액은 전혀 없어지게 되겠죠. 관련된 계정마저 다 없으니까 얘는 이것만 지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분하기 위한 장부 기록 제거는 끝났고 다음 이제 내가 받는 돈 받을 거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죠. 내가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 1,100원에 했으면 그렇죠. 11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110만 원 받았으면 그냥 우리 생각에도 10만 원 이익이네 라고 나오는 거고, 차이도 대변이 10만 원이 모자라죠. 그럼 이 대변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자, 이 계정 과목은 쉬워요. 처분 이익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번엔 팔았잖아. 그죠? 만약에 100만 원보다 작게 받았으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지금 100만 원보다 많이 받은 만큼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얘는 실제로 일어난 거죠. 팔았으니까 실제로 지금 손해다 이익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익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래도 얘는 영업활동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분기 이해 가시죠?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던 거 팔고 110만 원 받으니까 10만 원이 이익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똑같이 처분을 110만 원에 1,100원에 파는데 주당, 그런데 여기에 처분 수수료가 만약에 20만 원이 들어간다면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번에 10만 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11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이 수수료래. 따로 주든지 빼고 받으면 난 거꾸로 10만 원 손해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이렇게 점표가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보면 내가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하면 장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00만 원 적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110만 원을. 그런데 수수료가 20만 원을 달래. 그럼 난 20만 원 줘야 되니까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러면 현금으로, 자,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한 게 아니고 팔면서 손해 본 돈이라고 볼 거라는 거예요. 처분할 때는. 자, 우리는 우리 회계에서 모든 처분 시 부대 비용은 취득이 아니에요. 처분이에요. 얘는 처분하면서 손익에 가감할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팔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익 봤다면 이익 본 돈 줄일 거고, 손해 봤으면 수수료만큼 더 손해 봤다고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단기 매매 증권만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자산 다 내 장부에서 지우면서 뭔가 돈이 들어가면 얘는 장부에서 지우면서 손해 본 돈이지 별도의 수수료다 이런 표현은 안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차이가 10만 원이 나죠. 지금 차변에 차이 나는 이 1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얘가 바뀌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던 거 110 팔았다 좋았다가 수수료 20 주고 나면 에이 결국은 10만 원 손해 봤네 그거잖아.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관습적으로 지금 이 현금 이런 같은 계정 과목은 그냥 양쪽으로 안 쓰고 상계를 내요. 상계한다는 건 이런 이야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인데 차변에 현금이라고 쓸 때 얘 110이고 얘 20만 원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자주 표현할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 이야기죠. 빼고 받거나 다 받고 주나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빼고 돈을 받을 건데 빼고 돈 받았을 때에 수수료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위에서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수수료 비용 쓰는 건 취득 수수료고, 그리고 제가 참 이거 하면서 중요한 게 취득할 때의 수수료를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질문할 거라 그랬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을 지금 이야기한 건데, 자, 우리 교재 적혀 있는 것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면, 자, 우리 자,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복습은 좀 권해드린다라고 했죠. 복습할 때 제가 책 보고 있는 그대로 막 쓰고 그러지는 않죠, 많이. 여러분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책 내용을 쭉 읽어보셔서 내용이 다 이해가셔야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그걸 지문해서 자기 걸로 그때그때 만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단기매매 증권을 보면 제 단기간 내 우리 단기 보유 목적, 매매 차익, 시세 차익 목적, 시장성 있어야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유가증권, 주식이든 채권이든 전부 다 이 목적으로 구입하면 우린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회계기준서에는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시장성이 있다는 말에 풀어 쓴 거예요. 그럼 취득하는데, 자, 지금 저와 같이 단기매매 증권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취득할 때 제가 액면가도 쓰고 그리고 시장 가격도 썼는데, 액면 가격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책 저자도 사실 저하고 좀 비슷한 이유가 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비싸게 썼는데 저보다 좀 깔끔한 사람일 뿐이에요. 제가 쓴 책도 비싸게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액면 금액이 아니고 구입 금액이다라는 게 우리는 시장에 적혀 있는 가격으로 사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외 비용이 900번대로 수수료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기말에 평가할 때는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공정가치하고 장부가액의 차익만 제가 분계 회계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그 차익을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평가손익은 평가손실, 평가이익을 그냥 합쳐서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단기매매 증권 시험 때는 무조건 이걸 쓸 건데, 근데 이 개정 과목을 시험 아니 그냥 일반 그 기본 초기화에서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익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괄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단기매매 증권이 단기 투자자산이거든. 그럼 지금 아래쪽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크면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올리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낮으면 내린 차익만큼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줄이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이다. 그죠? 자, 그럼 처분할 건데, 처분할 때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는 뭔가를 팔아가지고 처분을 할 때는 장부에 적혀있던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이익, 작게 받으면 손해인 거예요. 그럼 이 처분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에 가감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 마지막에 이 처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건 분계로도 나오지만 이론에서 글로도 적혀서 나올 거예요. 글자로도 전부 다 적혀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글자로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 단기매매 증권 제가 이야기한 거에 이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그리고 처분 손실, 얘도 우리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이에요.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기매매 증권 때문에 생긴 평가든 처분이든 손익은 전부 다 영업외 수익 비용이다. 영업외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또 이야기하는데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나 도매업인데 유가증권 사고 파는 거는 딴짓거리 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딴짓거리 한다는 건 좀 유식한 표현으로 영업 외적 활동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딴짓거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만 처리하더라. 단기 매매 증권은 자기랑 관련된 건 전부 다 수익 비용 처리하고 평가든 뭐든 그리고 그걸 영업 외 수익 비용으로 처리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문제로도 계속 많이 볼 거니까 뭐 우리 지금 한 번에 다 인지를 못 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책 바꾸고 나서 또 설명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들었던 기억에다가 한번 들은 적 있는 걸 다시 들었을 때는 그때 이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셔야 돼요. 너무 파면서 외우지 마세요. 정독을 해서 가면 지쳐요.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151페이지에 매출 채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매출 채권을 보기 전에 자, 오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책에 안 적혀 있는데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일반적인 상거래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는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일반적인 상거래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매출, 매입. 자, 너무 심플하죠? 자, 근데 이 매출 매입이라는 말이 영업활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업활동은 우리 회사를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활동하는 걸 다 영업활동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으면 매출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 학원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학원에서 쓰는 컴퓨터를 팔고 돈 받았는데 매출이라고 하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컴퓨터 파는 회사가 우리 학원에 컴퓨터 팔고 매출이라고 하는 건 그건 또 매출이 맞죠. 그 매출이 맞다고 말한 그 거래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업종마다 다르겠죠. 자, 그래서 자 보면 도소매업은 매입은 상품을 하는 거고 상품 잠시만요. 제가 표로 설명을 해볼까? 아니 일단 글로 쭉 쓸게요. 매입은 상품이고 매출은 상품을 팔았다고 해서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이 상품하고 제품하고는 서로 다른 의미인데 구분해서 쓰는데 상품은 팔려고 완제품을 사온 걸 상품이라 그래요. 제품은 내가 팔려고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상품하고 제품은 구분해서 보는 거죠. 그럼 이 상품 매출이라고 할 거고 그럼 제조업에서는 우리 똑같이 매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원재료를 구입을 할 거예요. 원재료는 원료와 재료의 합성으로 회계선 구분할 의미가 없으니까 원재료 샀다는 이야기 앞에 자연스럽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지 않았던 계정 과목 있죠. 원재료 사오는 걸 매입이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매입이 아니고 원래 구입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원재료로 내가 만든 제품을 팔면 그걸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사용하는 지금 제가 체크하는 이 계정 과목 있죠. 이 계정 과목을 쓸 때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외 나머지는
그 외 나머지는 아이고 그 외 나머지는 기타 거래라고 해요.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거래 외는 기타 거래라고 할 거예요. 회계상 거래는 맞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거래는 맞지만 일반적인 상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는 이것만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매출을 가지고 볼게요. 매출을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어떤 것도 물건을 팔았는데 그 판 물건을 지금 오늘 당장 돈을 안 받으면 우리는 그걸 여신거래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럼 물건을 팔았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돈을 못 받으면 나는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죠.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해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돌발 질문. 채권은 자산이 맞을까요? 바로 맞다고 하신 분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채권이 내 재산이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사람은 착해요. 그래서 그래.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돈 갚아야 될 의무를 채무라 그러는데 채무는 부채 맞나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채무는 부채라는 걸 바로 아는데 채권이 내 자산이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데 채권은 내 자산이에요. 채권은 그게 생각 안 나면 아 채무가 부채였지 채권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채무가 부채라는 건 다 잘 아시더라고. 그럼 채권은 자산이에요. 자, 그럼 자, 이 채권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채권이 매출로 인해서 매출로 발생한 채권을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매출 채권은 매출로 발생한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띄워쓸게요. 그럼 기타 채권은 매출 외 거래로 발생한 채권. 이렇게 둘로 구분을 짓게 돼요. 지금 방금 매출이 뭐라 그랬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걸로 인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쓰고 있던 컴퓨터를 팔았는데도 오늘 돈 못 받으면 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똑같잖아. 근데 그건 내가 쓰고 있던 컴퓨터는 팔려고 사온 게 아니었죠. 그러면 그거는 기타 채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팔려고 사오거나 만든 걸 팔았을 때의 매출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발생하는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그냥 외상을 하게 되면 자,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외상을 하면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오늘 안 받고 월말에 받기로 했다.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심지어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았어요. 카드로 결제받으면 오늘 바로 돈 들어오나요? 돈 안 들어오죠? 그러면 외상으로 판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렇게 외상으로 팔면 내가 물건 팔면 차변에 돈 받아야 될 거잖아.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 못 받았잖아. 그때 외상 매출금이라 써둘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돈 받았을 때 나한테 돈이 들어오면 그때 외상 매출금을 지울 거예요. 이 금액만큼 들어오면 딱 맞겠죠? 그죠? 그럼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게 되면 이때는 계정 과목을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받을 어음이다. 자, 그런데
기타 채권으로 우리가 쓰던 물건을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타 채권에 대해서 외상으로 팔게 되면 이때는 계정 과목을 그냥 못 받은 돈이라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안일미 받을 수. 그래서 아직 못 받은 돈이다라고 해서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던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기타 채권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얘도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금 후 돈을 주고받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외상하거나 아니면 어음을 주고받는 거래도 우리는 문제도 그렇고 엄청 많이 일어날 건데, 그때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한 거면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인 이 매출 채권으로 분류되는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 아니면 전부 다 미수금이라 쓸 거라는 거예요. 어음이든 뭐든 따지지 않고. 자, 지금 제가 매출 채권, 매출로 발생한 채권이라 했는데 지금 얘가 이거죠. 매출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기할 때에 자, 이 계정 과목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 계정 과목을 쓸 때만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 계정 과목이 아닐 때는 쓰면 안 돼요. 진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얘 어음인데, 얘 어음인데 따로 분리시켜야 되지 않냐? 그건 자금 관리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자금 관리가 아니고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돈 받을 권리가 있대. 그럼 외부 이용자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채권이냐,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아직 돈 못 받은 거냐, 이 둘만 구분하는 거지. 얘가 어음이다, 외상이다 관심 없어요. 자, 보시면 제가 재무상태표가 외부 이용자한테 주는 거라 그랬죠. 여기에 쓸 때는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런 거 쓰는데, 그런데 여기는 미수금이 없네. 제출용에는 얘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써버릴 거예요. 은행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외부 유기관한테 달라고 할 때 제출할 때는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합칠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이용자한테는 매출채권이다, 미수금이다 둘만 보일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때에 매출채권만 통제의 가치가 있으니까 두 개의 계정 과목으로 분리시켜서 쓰는 거예요. 그럼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이야기하는 거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이 두 계정 과목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던 자동차도 팔고 사용하던 컴퓨터도 팔고 에어컨도 팔고 많이 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음 받았든 뭘 받았든 간에 미수금인 거예요. 오늘 돈 안 들어왔으면. 카드로 결제 받아도 미수금. 얘네들은. 자,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채권을 했으니까 자, 반대되는 채무도 좀 볼게요. 자, 우리 자산하면서 반대되는 부채도 몇 개 보기 때문에 자산은 좀 오래 걸리는데 부채에 가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다 봤던 거라서 자산 쪽 이야기하면서 보게 될 거예요. 채무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를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상환의 의무가 있는 걸. 자, 그럼 이 채무도 매입 채무가 있겠죠. 어디로? 매입으로 발생한 채무를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죠. 매입 채무는 여기는 뭐 매출에 적혀 있는데, 이 매입 채무는 우리 분기할 때에 상품이라는 애를 적는 계정 과목으로 쓰는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걸로 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를 팔려고 샀어요. 그러면 그 컴퓨터를 장부에 상품 사왔다고 상품이라 써둘 거예요. 근데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를 자기들도 써야 되니까 쓰려고 사온 거예요. 그러면 비품이라고 쓸 거예요. 자기들이 쓰려고 사왔으면 컴퓨터 회사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쓸 거면 비품인 거고 팔려고 산 목적인 것만 상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글자를 쓴 것 물건들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의 매입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나머지 기타 채무. 기타 채무는 당연히 바로 위에 있는 매입 외 거래로 발생한 채무가 될 건데 매입 외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무진장 많이 일어나요. 왜냐면 회사에서 법인카드 끌고 다니면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면 전부 다 기타 채무가 발생하겠죠. 여러분들 회식하고 끌고 법인카드 끌고면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잖아. 그럼 기타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은 기타 채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매입으로 인해서 외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상품이나 원재료를 사면서 어음을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해주면 그러면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상품이나 원재료 산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외상하고 다음 달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또 우리가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걸 샀어요. 팔려고 산 게 아니라 쓰려고 샀던 투자 목적 샀던 팔려고 산 거 아니면 어음 발행에도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내일 수업할 것 중에도 제일 중요하고 다음 주에 볼 때도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매출 매입. 근데 매출 매입 생각 안 나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품, 제품, 원재료라는 글자가 있어야지만 일반적인 상거래다. 그 글자를 쓰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상거래 느낌을 가지셨으면 자, 여기에 합쳐서 자, 우리가 사람이니까 일어나는 아주 많은 실수가 있는데 자,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등록해야 돼요. 채권 채무의 거래처 등록해야 된다는 건 내가 장부 한 번 쓸 때에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장부에 쓸 때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A라는 회사한테 외상으로 팔았다고 써둬야 A라는 회사한테 얼마 받을지 알 거잖아. 그죠? 그럼 한 번에 그거 다 써야 되니까 장부 쓸 때에 이 거래처를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되지 안 쓰면 틀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계정 과목들만은 아니고 더 채권 채무는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 얘네들은 꼭 거래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들 그걸 자, 외상매출금이라 쓰면 제가 아래에다가 이렇게 A라고 표현을 쓸게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 거래처 뭐 이름이 있는 문제 풀면 거래처 이름 쓸 건데 계정 과목 쓰면서 아래에 A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 이 계정 과목은 거래처를 안 쓰면 틀리는 계정 시험에서 틀리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쓴 계정 과목은 안 써도 문제 없는 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A라고 쓰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때 얘가 여러분들은 인지하실 때 얘 거래처 안 쓰면 틀렸다고 하는 계정 과목이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꼭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네들을 본인이 적을 때도 방법론으로 꼭 쓰셔야 돼요. 자, 왜 이걸 꼭 써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얘가 일반적인 상거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시험에서 그 저한테 합격 발표가 나면 점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보여주시는 분이 다양한 분이 주는 게 아니라 거의 우리 시험은 65점에서 75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의 합격은 70점이에요. 우리는 실기와 이론을 동시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와 이론을 동시에 보는 시험은 그냥 한 번에 70점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70점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5점이 제일 많은데 우리가 실기 문제 푸는 건 한 문제당 점수가 3점이에요. 실기가. 근데 그 문제에서 거래처를 안 쓰면 그냥 3점이 나가요. 저한테 부분 채점 없냐 계속 이야기하는데 AT 시험은 좀 있고 우리 전산 세무에게는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럼 내가 거래처 2개 틀리면 합격 점수에서 불합격 점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만약에 컴퓨터 실기를 하죠. 그럼 제가 뒤에 다니면서 관원증이 있어서 입력 잘하는지 화면 보고 다녀요. 그럼 다니면서 제일 지적 많이 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적할 게 없는데 지적 많이 하는 게 이거 왜 거래처 안 썼냐는 걸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서 얘 써야 되는 거 꼭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점수가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한 10점이 작대. 그러면서 점수 나왔을 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이제 점수, 우리 시험 때는 실기는 똑같은데 이론 문제가 A형 B형으로 해서 순서가 틀려요. 그래서 A, B형 뭐 잘못 적어서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다고 막 화를 내세요. 그럼 저는 세무사의 자격시험에 가서 이직 신청하면 30분간 자기가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그 가실 때까지만 해도 저한테 전화 와서 막 세무사에 욕하다가 막상 거기 가시면 그 다음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럼 제가 궁금해서 전화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쓴지 몰랐어요. 몇 개 안 썼는데요. 3개나 안 썼더라고요. 그럼 9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9점 차이가 나니까 자기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거래처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중에 여러분 시험 들어갈 때 제가 단톡방에 이런 것잘 남길 거예요. 잊지 말자 거래처, 다시 보자 거래처. 그만큼 이 거래처는 우리 시험 합격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같이 표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적을 때 시험 때는 시험지는 집에 가지고 가요. USB 메모리만 제출하고 올 거니까 우리가 종이에 적으면서 연습하죠. 그럼 그때 적어놓은 걸 보고 컴퓨터에 쓸 건데 거래처 써야 된다라는 걸 잊지 않도록 정확한 방법을 자신만의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거래처 써야 된다. 내가 적어놨는데 컴퓨터에 안 쓴다? 그럼 방법 잘못된 거예요. 문제지만 적어놓고 컴퓨터에 안 쓰면 안 쓴 거지. 제출은 컴퓨터에 써서 USB에 제출할 건데. 그래서 이 거래처 쓰는 거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요. 자, 일반적인 상거래는 우리가 항상 따라다닐 거니까 나중에 막 차 팔고 뭐돈 일부 받고 나머지는 월말에 주기로 했다. 그럼 우리가 쓰던 차였으면 미수금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게 앞에 이제 당좌 수표예요. 그게 동전 발행 수표로 나머지는 받았다. 현금. 당전 발행 수표다. 당좌 예금. 이제 그것 때문에 돈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 용어들을 인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회계상 거래니까 사고 팔면 돈 주고 받거나 외상하거나 하겠죠. 지금 그게 그 요소 중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 베이스겠죠. 메인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 48분인데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매출 채권을 사용하는 분계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